예, 오늘은 현재 시장에 의해 미분양 편입니다. 3일 전에 나왔나요? 이틀 전에 나왔나? 3일이죠, 이제. 3일 전에 미분양 나왔어요. 전국 수치 나왔는데, 뭐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특별한 내용이 있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흘러오던 대로 흘러왔는데, 이게 지금 10차 밴드니까, 지금 10차 밴드 분들 도무지 지금 어리둥절 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밴드 첫날이거든요. 밴드 첫날인데 부동산 공부 너무 어렵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예, 이제 하루도 안 지났습니다. 이제 저녁 좀 다섯인데, 예, 그건 본인들이 찾으셔야죠. 오늘 신문 기사도 올려드렸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전문가라든지 하는 얘기 사람들 말을 너무 믿지 마세요. 제 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못 보는 경우 많아요. 예, 티가 잘 안 나서 그렇지 잘못 보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책임 하에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제 10차 밴드가 인원이 이번에 좀 많아요. 딴 때보다. 예, 연밴드하고 합치면 지금도 계속 들어오시는 중이신데, 꽤 많으신데, 제 밴드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예, 제 밴드는 뭐 투자처, 여기 뭐, 피가 이런데 들어갈까요, 말까요? 이런 거 말씀드리는 밴드 아니에요. 투자처 말씀드리는 밴드 아니고, 저 자체가 원래 길치예요. 저 집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느 구역 얘기하셔도 저희가 아는 지역은 거의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뭐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밴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시장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밴드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처 찾고 뭐 투자하시고 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뭐 정 힘들면 뭐 딴 밴드에서 다른 분들 많이 하시요. 뭐 투자처 알려드리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판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밴드지, 저희 밴드는 뭐 직접 투자처를 말씀드린다든지 하는 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굉장히 어리둥절하신 것 같은데, 예, 제 밴드는 원래 그래요. 예. 자, 미분양 주택 나왔어요. 미분양 주택 나왔는데, 지금 미분양 수치가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상당히 안 좋고, 현재 시장의 이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장의 이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큰 거는 디커플링이에요. 일단 수도권과 지방에. 근데 여러분들 말로만 수도권과 지방의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현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도 나왔는데, 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법 개정안을 보시면은 지금 나온 게, 그러니까 수도권의 상승, 지방의 침체, 하락, 지금 이 중간에 딱 서 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뭐냐면요, 지방이 먼저 상승 들어갔어요. 지방이 하락하다가 상승 먼저 들어가고 쭉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이 더 늦게 상승에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겹쳐요, 같이. 수도권하고 지방이 같이 상승을 하는 시기에서 같이 상승을 한다고요. 이 시기였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도권은 이 뒤에, 수도권은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지방은 상승을 먼저 하고, 우리는 이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그래서 여기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낼 때 수도권의 상승을 갖다 막는 정책을 할지 지방의 침체를 막는 정책을 할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정책이 나오기가 힘든 시기예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기가 이래요, 지금. 근데 지금 그리고 제가 뭐 보유세 나오고 그다음에 뭐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인이 뭐 나왔을 때, 연밴드 하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게, 그럴 수 없다, 못한다.
왜 못하냐? 시간이 지나면 2018년 정도, 18년 정도가 되면은 지방은 하락이 본격화가 될 테고 수도권은 잠시 침체기에 들어갔다가 재상승을 들어갈 텐데 엄밀히 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을 할 확률이 가장 크고 수도권은 물량 때문에 침체기에 들어갔다가 재상승을 할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 지방은 이제부터 침체에 들어갔다가 본격적인 하락이 나올 확률이 큰데 이 시점에서 어떻게 임대 등록을 의무화를 하느냐 또는 보유세를 갖다 강하게 내놓느냐 기타 등등의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요.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겁은 잔뜩 줬지. 겁은 잔뜩 줬죠. 겁은 잔뜩 줬지만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진짜 위기감을 느낄 만큼 강하게 나온 정책이 뭐가 있어요? 없다고요. 강하게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보시면은 전에 나온 것보다 좀 더 강해졌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난 올라가는 걸 잡겠다. 많은 걸 갖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팍 질르지는 못해요. 왜 못 질르냐? 이게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거든. 하락을 하는 걸 정부도 모르지는 않아요. 단지 심각성을 갖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지날수록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디커플링은 앞으로 나올 디커플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디커플링은 점점 더 심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 수도권의 상승. 현재 수도권의 상승, 서울의 상승이 미스테리다. 왜 미스테리죠, 그게? 상승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상승 추세 안에 있는데 단지 일시적 물량, 구간 동안 일시적 물량이 나오는 곳만 침체를 겪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예요? 수도권의 물량 구간들. 서부 쪽. 그 다음에 동탄 쪽은 오히려 가격이 원래 초부터 또 올라갔죠. 그래도 올라갔다고요. 이 추세의 힘을 받는 거예요. 추세의 힘을 받는데 물량이 변수 작용을 해가지고 잠시 억누르는 지역들이 나올 뿐이에요. 이거는 결국엔 추세의 힘을 받아서 다시 올라가는 이게 뭐가 미스테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서울 쪽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이제 움직여서 빨리 움직이자. 그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갖다가 뭐하고 해요. 당연한 건데. 상승장에서 정부의 한시적 정책을 잠시 막아놨다고요. 한시적 정책이 막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늘 말씀드리죠. 정책이 막을 수 있는 건 정말 강한 정책 나오면 6개월. 진짜 이거는 시장을 박살내겠다고 내놓으면 그래봤자 1년을 못 간다고요. 보통 이건 6개월을 못 가요. 자, 지난 8일 대책부터 해가지고 3월 말 끝났다고요. 4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째 들어가죠. 원래도 된 거예요. 이거는 특별히 이게 무슨 서울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긴급 현재 시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열심히들 현재 시장 브리핑을 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언제 들어가요 하고 물어보신 분 많죠. 지금 10차 밴드 분들은 모르겠지만 연예인분들 언제 들어가요? 제가 언제 들어가고 있죠? 그냥 들어가시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한시적 정책이 끝난 다음에 겁의 절벽이 석 달을 가요? 또는 넉 달을 가요? 또는 5달을 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석 달을 가서 6월 달에 사나, 넉 달을 가서 7월 달에 사나, 5달을 가서 8월 달에 사나, 여러분 이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때 6월 달에 산 거, 7월 달에 산 거, 8월 달에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투자에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게 뭐냐면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변동 요인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당연히. 물론 가끔 변동 요인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한테 끼워 맞춰가지고 시장 이렇게 단기적 시장을 전망을 하는 일도 있긴 있어요. 저도 하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그나마 추세뿐인데 추세를 한다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요즘 뭐 신문기사 인터뷰 보면 뻑 하면 뭐 추세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언제 추세를 나왔다고 추세를 안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최대한 10을 내서 알 수 있는 건 추세까지 뿐이에요. 단기 변동은 몰라요. 여러분들 내일 모레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내놓을지 어떻게 아세요? 여기 뭐 고위 당국자 있으세요? 한 달 뒤에 문재인 정부에서 뭐 진짜 종부세 폭탄을 내놓을지 아니면 갑자기 부양책을 내놓을지 지방이 무너지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변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면은 점찍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추세뿐이에요. 추세뿐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하다가 한시적 요인이 나왔다고요. 한시적 요인이 나오고 변동이 굉장히 심화됐어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한시적 정책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소진이 되겠죠. 거래량을 다 땡겨서 쓴다고요. 그럼 거래가 멈춰요. 그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이 침체량 비스무리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이때 언제 진입을 해야 될까요? 이때는 언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언제 침체량이 끝날까요? 물론 이것도 생각을 해보자면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보통 한시적 정책이 나온 다음에 취득세 인하 때 한 넉 달, 이번 양도세도 적지 나왔다고요. 최소 제가 보기에 석 달, 넉 달치 수요는 끌어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3월달 말까지가 한시적 정책이 끝이었으니까 그 뒤에 석 달, 한 6월달까지는 시장이 안 움직일 확률이 크겠다고 생각은 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7월 말에 휴가예요. 8월 초까지요. 보통 이거는 부동산이 쉬는 시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면 언제? 7월 말 이전. 6월 말부터 7월 셋째 주 이전, 넷째 주,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7월달 초부터 지금까지가 움직일 확률이 있어요. 그 다음은 언제? 휴가가 8월달 한 첫째 주, 둘째 주예요. 보통 걔가 8월 셋째 주부터 움직여요. 그다음에 8월 셋째 주부터 움직일 확률이 크다고요. 근데 6월 말에 매입을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7월 초에 매입을 하는 거하고 8월 셋째 주에 매입을 하는 거 뭐가 달라요 도대체? 뭐 이 한 달 동안 어디 돈 굴리실 때 있으세요? 돈 굴려가지고 수익률 뭐 몇십 프로 내실 때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언제 매수를 하셔야 되나요? 하고 물을 때 제가 항상 하는 대답이 항상 똑같은 이유가 제가 대답이 늘 똑같죠. 그냥 매입 빨리 하세요 지금은. 어차피 6월 이게 3월 말 끝났으니까 한 두 달, 석 달 하면은 5월달까지 움직일 확률은 크지는 않겠지만 6월달부터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매입을 하세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변수가 없으니까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매입을 하세요. 선거 끝나기 전에 매입을 하세요 하는 게 이런 의미라고요. 한 달, 두 달을 더 기다린다고 여러분들에게 좋을 게 뭔가요 도대체? 이걸 한 달, 두 달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아 지금 강남 어느 아파트가 움직였나요? 어디가 움직였나요? 그게 왜 궁금해요? 그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파악하셔야 될 이유가 뭐죠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뒷북만 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따라다니시는 분들 보면 맨날 뒷북만 쳐요. 어디가 움직였네요? 어느 아파트가 움직였네요? 그럼 뭐 그 다음 아파트 어디 움직일까? 여기 들어가야죠 하고 나는 현명하게 선택을 했어. A, B, C로 움직였는데 A, B가 움직이신 다음에 나는 C가 움직이기 직전에 C를 매입을 했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A를 갖다가 미리 매입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자기 만족일지 몰라도요. 제 시각에서 발표면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변수를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그럼 결국 추세보고 가야 된다고요. 하여간에 이번 장이에요. 이번 장에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정부가 뭘 내놓느냐.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좀 더 예정됐던 것보다 강하게 나왔어요. 일단 이걸 잡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뭐냐 이걸 당장 못 깨면 뭐 콧감이 달다고 일단은 부동산에도 잡아보자 하고 나온 거예요. 지금이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 조금만 더 진행이 돼서 디커플링이 심해지면 그때는 못 내놔요. 그러면서 저도 지금 며칠 전에 문자 받은 게 뭐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이 나왔다. 신문 기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무라는 건 여러분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교도소가 지어야 돼요. 세금도 의무예요. 세금 안 내시면 어떻게 되죠? 그것 또한 심무하면은 들어가시던지 학교 가시던지 아니면 큰 벌칙이 따라요. 의무 등록을 하겠다. 의무 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0.02%를 갖다가 가산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의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의무화가 불가능하다니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의무화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런 거 보고 놀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무화가 불가능하다면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사 안 본 상태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의무화가 나왔다고 하길래 아 이게 또 무슨 말장난을 했구나. 앞으로 뭐 몇 년 후에 한다든지 또는 벌칙 요만큼 뭐 거었든지 이걸 보니까 둘 다 하더라고요. 시행하는 것도 20년부터인가 먼 훗날에 있고 그 다음에 벌칙도 요만큼 거었고 왜 안 되냐? 여러분 의무화하는 건 임대 등록을 의무화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시면 보유기간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보유기간이 쭉 된다. 보유기간이 쭉 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 보유기간을 몇 년 이게 되지 않으면 의무화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임대사업자 의무화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임대사업자를 갖다가 해주면 정부에서는 세금도 더 조금 걷어요. 그쵸? 세금도 감면해주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근데 이걸 왜 하라고 할까요? 장기적으로 안정된 전월세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장기적으로 안정된 전월세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인데 매매할 때마다 매매 기간을 갖다가 제한을 두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1년 일반 과세대는 1년 2년마다 계속 매매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부에서 세금 깎아주는데 나오는 게 없잖아요. 아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세법을 막 뒤지실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가 도대체 임대사업자를 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여튼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할까요?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안정된 전월세를 갖다가 이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근데 보유 기간을 없애면은 매매할 때 여러분 집을 산 사람이 임대사업 등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안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전월세 수급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보유기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유기간에 대해서 이것도 임대사업을 갖다 의무 등록을 하면서 보유기간에 대해서 딴 방법을 주지 않을까? 아니 그럼 임대사업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뭘 잘못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모든 걸 돈 위주로 생각을 해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안정된 전월세를 수급을 하는 건데 보유기간을 주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을 하면 보유기간에서도 예외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을 해라. 대신에 사고팔고는 2년만 지나면 마음대로 해봐. 그럼 이게 무슨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이에요? 내가 사고팔고가 마음대로인데? 산 사람이 임대 등록을 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러면 산 다음에 산 사람이 전월세 갖다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장기적인 안정된 전월세 수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한 발만 떠오르고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왜 전월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걸 하면 임대 등록 매매 기간 자체에 무슨 예외를 준다거나 할 수가 있다? 안 된다고요. 그건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이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게 꼭 이걸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동산 정책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보세요. 정부 입장에서. 정부가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안정된 전월세를 수급을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매매를 자유롭게 하면 그게 무슨 안정된 전월세 수급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고 무조건 보유기간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보유기간. 이거 핵심은 보유기간이에요. 이거 미분양 지표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제가 3,000% 빠지고 있죠? 잠시만요. 이거 지금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냥 없어져요. 없어지면 다시 쓰려면 제가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보유기간을 맞춰야 된다고. 보유기간. 자, 보유기간을 맞춰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시면 단 8년?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집을 매입을 하신다면 8년을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8년을 보유. 여러분들 어디 사실래요? 8년 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있을 거하고 왜냐면 임대 등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또 나오고 있죠? 임대 수익률 5%도 밑으로 내어줘야겠다고? 이게 정신없는 짓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면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이유는 임대 수익 때문에 매입을 못해요. 못한다고요. 왜? 임대 수익이 5%도 많대잖아요. 임대 수익이 5%도 많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잠시만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부동산이란 뭐예요? 토지와 건물로 형성이 돼요. 건물 쪽에 보통 건축물 연한이 몇 년이죠? 보통 40년 잡아요. 지금 40년이 지나면 건축물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40년을 잡는다는 건 이 건물의 가치를 100여 잡았을 때 1년에 몇 프로씩 감가상각이 된다는 얘기죠. 1년에 감가상각이 2.5%씩 된다는 뜻이에요. 건물분에 대해서. 즉 건물분에 대해서 1년에 2.5%씩 날아가요. 근데 이 상태에서 시세 차익이 안 난다면은 이걸 갖다 그리고 2년에 5%도 안 되게 임대 수익이 나온다면은 감가상각 날아가는 게 건물분의 2.5%씩인데 이걸 갖다 누가 임대 사업을 하겠냐고요. 미치지 않은 이상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부가 이걸 떼어잡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최대한 정부가 보장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부동산 하락기나 또는 정부가 내는 만약 이걸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8년 동안 임대 수익을 받아먹을 생각을 하고 매입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한정을 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임대 수익을 기대하고 매입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져요. 즉 집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사게 될까요? 필수용. 또 하나는 투자 수요인데 어떤 것만? 시세 차익형 투자 수요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임대 수익형은 안 사요. 왜? 이렇게 제한을 두는데 어떻게 사요? 정부가 사지 말래잖아요. 임대 수익형으로 너가 부동산을 사면 너는 폭삭 망하게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수치상은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독일이나 외국에서 임대료 상한제를 거어도 그걸 왜 느슨하게 굉장히 폭을 넓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임대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수선비라든지 기타 등등을 갖다 세금 쪽에서 제외시켜주고 왜 임대 사업자에게 수익을 주느냐?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임대 사업을 하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임대 사업을 해야지 전세입자가 안정된 전세와 월세를 공급을 받죠. 그걸 갖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전월세로 여러분들이 먹고 살 생각을 하면은 폭삭 망합니다 하고 이렇게 정부가 말을 해놓으면 누가 전월세를 갖다 하겠냐고요. 그럼 전월세가 필요한 세입자는 어디에 들어가 살겠냐고요.
그럼 전월세 가격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잠깐만 진지하게. 그러면 누구만 매입을 할 수 있죠? 시세 차익형만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집은 아무도 못 사요. 임대사업, 임대수 경우 못 사게 정부가 이미 만들어놨어요. 근데 시세 차익형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시세 차익형 하는데 이건 시세 차익이 언제 나오죠? 8년. 여러분들 8년 뒤에 어느 지역의 집값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뭐 물가가 항상 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이라고요? 정말요? 여러분들 지방 가가지고 지방 아무 동네에 찍어가지고 8년 전 집값하고 지금 집값하고 아니 광역시 말고 예 그냥 구호 한 20년 된 것들 찍어보세요. 8년 전 집값보다 지금 집값이 올라있나? 8년 전 집값보다 지금 집값이 안 올라있는 것도 수탁이 많아요. 이번 장에 상승장 진입하기 전에는요 8년 전 집값보다 올라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안 올라요. 왜냐?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감가상각이 된다니까요. 집값이 올라간다는 건 주택이 감가상각이 되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안 되는 경우는 숱하다고요. 즉 8년 후에 집값은 우리가 몰라요. 이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디껏 집을 사시겠어요? 무조건 8년 뒤에도 올라간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 서울 정도? 서울 또는 서울과 맞먹는 가치를 지닌 지역들. 즉 무엇이 올라간다?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토지가격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데다. 즉 토지의 개발성이 올라갈 수 있는 곳들. 전국에 몇 군데나 될까요? 몇 군데 없어요. 그럼 거기 말고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안 사요. 아니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공급 부족이 와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임대사업에 대한 의무 등록은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좀 세게 내놨죠. 마치 할 것처럼. 이거 다 일종의 그냥 시그널만 주는 거예요. 실제로 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임대사업 이거 의무 등록 못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최저임금 올리고 이 난리 나는 거 보셨죠? 단지 수익이 적은 굉장히 수익이 적은 저소득층 분들에게 단지 시간당 돈을 얼마를 더 주고 싶었을 뿐이었을 거예요 아마.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수익을 맞춰주고 싶은 좋은 마음이었을 뿐이에요. 전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 그 마음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단지 그거였을 뿐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오고 있죠. 임대사업자의 의무 등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안정된 전월세를 수급을 시켜주고 싶었을 뿐일 거예요. 하지만 그게 만약에 정말로 나온다면 나오는 순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다 뒤집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대규모의 폭등을 아마 그로부터 약 2, 3년 후에 늦어도 3년 정도 후에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상 최고의 폭등을 보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을 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진행을 시킬 만큼 정부 부처분들이 그렇게 모르지는 않아요. 알고 계세요. 설마 그걸 모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건 정부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승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 시간이 지날수록 디커플링은 커질 거라는 거. 그리고 비록 사인일 뿐이고 실제로 할 생각은 없지만 그것이 지방 쪽에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액션만 했을 뿐,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인만 줬을 수 있지만 지방 쪽의 투자 심리는 크게 영향을 줄 거예요.
이런 게 나오면 나올수록 더 심해져요. 그러면은 도대체 제가 계속 이렇게 지방 쪽에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방 쪽이 정말로 심각하냐? 정말로 심각하냐 하는 게 궁금하시죠? 예. 지방 쪽이 정말로 심각한지 갖다 지금부터 지금 이번에 나온 미분양 자료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쉬고 갈게요. 예. 한번 쉬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